자, 2025년 5월 전통활수연구회 월간 공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사회를 맡은 전통활수연구회 사무처장 서보경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월간 공방은 총 2개의 발표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국가무형유산의 제도 변천과 공시장의 지정 과정이라고 하는 주제로 국가무형유산 공시장 보유자이신 류세현 시장님의 발표를 먼저 듣고요. 그리고 5분 정도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에 탐라 순력도화 활쏘기라는 주제로 김기훈 육군사관학교 명예교수님의 발표를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현재 여기 저희가 있는 장소가 파주에 있는 영직공시박물관입니다. 영직공시박물관에서 오프라인, 온라인 통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유세연 시장님 모시고 첫 번째 발표 국가무형유산의 제도 변천과 공시장의 지정 과정에 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가무형유산 공시장 보유자 유세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국가무형유산과 제도변천과 공시장의 지정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번에도 저도 이제 이번 처음으로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는구나라는 좀 전체적인 맥락을 알 수 있었고요. 이걸 통해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는 했습니다. 자, 국가무형유산의 제도변천과 공시장의 지정 과정. 네, 우선 국가무형유산의 개념과 제도 변천, 이제 국가무형유산의 개념, 제도의 법령 변천, 전승자의 유형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것이고요. 그다음에 역대 지금까지 중요무형문화재의 시장의 인정조사와 경위 그리고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절차, 1차 서류 제출, 2차 국가무형유산 실기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본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가무형유산의 개념과 대조변천. 국가무형유산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는 문화적 산물을 말하며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 전승되어 온 전통적인 지식, 기술, 공연예술, 생활관습, 의례, 놀이들을 포함한다. 한 사회나 공동체가 저기 정체 속의 일부로 인정하는 이러한 무형의 문화 요소들을 국가가 선정하여 보호할 때 이를 국가무형유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국가 차원에서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이 시작되었다. 이 제도를 통해서 판소리, 탈춤, 공예기술 등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전통문화 표현들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대한민국은 2003년 유네스코 무형유산 보호협약의 정신을 반영하여 2015년에 별도의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행에 관한 법률을 지정하였고 이를 통해 무형유산 보존 정책을 한층 발전시켰다. 이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종목은 국가적 목록으로 관리되며 정부는 전승활동 지원, 기록화, 교육 등을 통해 해당 유산에 지속 가능한 전승을 도모하고 있다. 2014년에는 정부의 국민무형유산을 설립하여 무형유산의 조사 기록과 전승 지원, 홍보를 전담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2020년 초 기준으로 국가무형유산 목록에 130여 종목이 등재되어 있고 이들을 전승하는 개인 보유자와 전승단체, 공동체에 대한 지원과 육성 정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제도는 1960년대 법령 도입 이후 여러 차례의 법적 개편을 거쳐 현재의 무형문화유산 제도로 발전되어 왔다. 주요 연도별 변천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무형문화재와 함께 문화재의 한 범주로 규정하고 국가가 이를 지정 보호하는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법에 근거하여 1964년 중요 무형문화재 지정이 시작되어 판소리, 종모제례학, 전통예술 기행 분야에서 최초의 국가지정 무형유산이 탄생하였다. 1970년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으로 시도 지정문화재가 제도가 도입되었다.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지역 무형유산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 문화유산의 보호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이 시기 무형문화재 제도 전수교육 제도가 정비되어 이수자, 전수교육, 조교 등의 전승 체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무형문화재 보존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중요한 보완들이 이루어졌다. 우선 특정 개인에 의해 전승되기 어렵거나 집단적
집단적 전통인 종목의 경우 보유단체를 공식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1980년 중반에는 평택농업, 진주건무 등 여러 종목에서 전승단체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를 인정받았다. 또한 고령으로 더 이상 기능을 실행하기 어려운 보유자를 명예보유자로 이용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보유자의 공로를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인 전승은 젊은 전승자가 이어가도록 하였다. 이처럼 1980년대 개인 보유자 위주로 제도를 보완하여 보유단체와 명예보유자 개념을 법령에 포함함으로써 공동체적 전승 및 원로 기능인에 대한 이유가 제도화되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문화재보호법 체계 아래 무형문화재 지정 보호가 지속되었으며 2005년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보호 무형유산 보호협약에 가입한 이후 정책 환경이 변화하였다. 협약의 취지에 따라 공동체 중심의 보호로 나아가기 위해 제도 개선 논의가 이루어졌고 2015년에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계기로 이어졌다. 2015년 무형문화재 보존 및 증액에 관한 법률 제정. 기존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규정을 독립한 독립법으로서 유네스코 협약의 정신을 반영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도를 규정하였다. 이 법률에서는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 보유자 인정 및 전승 지원, 전승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담았다. 특히 새로운 법령 하에서는 특정 단체가 없더라도 종목 자체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공동체적 전승에 의존하는 문화유산도 보호할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2010년 후반부터는 아리랑, 씨름, 제주해녀, 김치담그기 등 전국적 공동체 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적극적으로 지정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1922년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추진 및 용어 개편. 1962년 이래 사용되어 온 문화재 용어를 시대에 맞춰 조정하기 위해 문화재위원회에서 유산 중심의 분류체계 개선화를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법령상 무형문화재를 가르치는 용어도 무형유산으로 변경되었으며 국가무형문화재는 국가무형유산으로 개칭되었다.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큰 분류를 나누고 문화재청 역시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4년 국가유산 체계 공식 시행, 국가유산기본법 및 관련 법령이 공포되어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개편되고 법령 용어도 일괄 정비되었다. 이로써 국가무형유산이라는 명칭이 공식화되었고 종전에 지정된 중요 무형문화재도 법적으로 국가무형유산으로 인정되어 계속 관리되고 있다. 제도적인 기본틀은 2016년 이후에 무형문화재법과 동일하나 명칭 변화와 조직 개편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보다 통합적 관점에서 다루게 되었다. 전승 보유자의 유형,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공동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종목을 실제로 수행하고 계승하는 이들을 통칭하여 전승자라고도 한다. 전승자는 법령상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국가무형유산의 성격에 따라 개인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공동체 형태로 인정된다. 각 전승자 유형의 정의와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보유자, 개인 보유자. 보유자는 해당 무형유산 분야에서 탁월한 기능과 숙련도를 갖추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개별 전승자를 말한다. 흔히 인간문화재라고도 불리며 한 종목에 대한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보유자가 지정될 수 있다. 보유자는 전통기술이나 예능의 정통성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대표 전승자로서 해당 유산을 직접 실현하고 제자를 양성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중요 무형문화재였던 가야금 단조, 매듭장, 대목장 등의 분야에서는 최고의 장인이나 예능인이 보유자로 인정되어 그들이 중심이 되어 전승활동을 펼쳐왔다. 정부는 이들 보유자에게 전승에 필요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전수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기능 전수가 이루어지도록 돕고 있다. 보유자로 인정된 이는 자신의 기능이나 예능을 전형대로 유지하며 전수자를 가르치고 공연이나 작품을 통해 문화 향유에도 이바지하는 등 국가 무형유산의 보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축을 담당한다. 보유자는 법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이 되며 일단 인정되면 해당 종목의 원형질 유지와 전승 책임을 진다. 다만 고령 등의 이유로 전승 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언급한 명예보유자로 전환되어 이어받는다. 2024년 초 기준으로 국가무형유산에 있어서 개인 보유자 수는 약 470명에 이르며 이들은 각 분야 전통문화 계승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보유단체. 보유단체는 특정 종목을 한 사람보다는 단체나 집단이 공동으로 전승하는 경우 국가에서 그 단체를 해당 종목의 보유단체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전통 공연이나 민속 노래처럼 집단적 실행이 본질적 문화유산의 경우 주로 활용되는 제도이다. 보유단체로 인정된 단체는 대개 해당 종목을 보존의 형태를 띠며 해당 종목을 숙련된 다수의 회원이 함께 전승 제한한다. 예를 들어 종묘제야, 남자장놀이, 노화과 같은 종목들은 오랜 기간 특정 개인이 아닌 집단에 의해 매기어져 온 바, 정부는 이러한 종목에 대한 보존회를 조직하거나 기승, 전승, 집단을 인정하여 공식 보유단체로 삼고 있다. 보유단체는 법적으로 하나의 전승자 유형으로 보유자와 대등한 지위를 지니며 단체 명의로 국가무형유산 보유단체 증서를 받는다. 해당 단체의 구성원 전체가 기회를 공유하며 전승 책임을 집단적으로 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보유단체 내에서도 전승 기능의 핵심을 맡는 중요한 인물이 있어 이들은 일반적으로 보유단체 산하에서 개인 보유자급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전승교육자로 활동한다. 정부는 보유단체에 대해서도 전승활동들을 지원하고 정기적인 전승활동을 펼치도록 장려한다. 보유단체 제도는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오늘날 많은 단체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단체로서 활동됩니다. 2017년 기준으로 전국에 약 66개의 전승보존단체가 있는 것으로 집계되며 이들은 공동체적 노력으로 무형유산을 전승하고 있다. 한편 2010년대 이후로는 보유단체 중에서도 특정 보유자가 없는 형태를 구분하여 자율전승형 보유단체로 명명하는 등 보호단체 유형 세분화도 이루어지고 있다. 전승공동체. 전승공동체는 국가무형유산의 전승자 유형 중 비교적 최근에 부각된 개념으로 개인 보유자나 보유단체가 따로 지정하지 않고 종목만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그 종목을 전승하는 공동체 전체를 가리킨다. 즉 특정한 보유자는 없지만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 문화를 즐기고 이어가는 지역사회나 관련 공동체 구성원들 자체가 전승의 주체인 경우이다. 이러한 전승공동체는 해당 문화유산이 공동체적 관습으로 생활 속에 살아있는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리랑, 김치 당국이 장당국이처럼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세대간 전수를 통해 이어온 생활 문화는 특정 보유자를 정하기 곤란하므로 국가에서는 종목만 지정하고 별도의 보유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종목의 전승 주체는 자연스럽게 그 문화를 함께 실천하는 공동체 전체가 된다. 이러한 공동체는 때로는 느슨한 형태로 존재하고 예를 들면 활수기 공동체인 경우에는 활터의 모든 이용자들입니다. 때로는 관련 협회나 모임으로 조직하여 있기도 한다. 국가무형유산 제도에서는 2010년대 후반 이후 이러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여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해 왔으며 이로써 전승 공동체도 하나의 전승자 유형으로 간주하고 있다. 전승 공동체의 특징은 생활 속의 전승이다. 국가의 지정이 없더라도 존재한 공동체적 전통을 국가가 보호 종목으로 선정함으로써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신의 문화를 더욱 깊게 계승할 기반을 얻는다. 다만 전승 공동체에는 공식적인 보유자 인정자가 없으므로 정부는 공동체 자체에 대한 지원, 예를 들면 교육 프로그램, 행사 관련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전승을 장려하고 있다. 2020년 지정된 활수기 종목도 이와 같은 전승 공동체 종목의 대표 사례로 전국 공도인 공동체가 활수기 문화의 전승 주체로 인정된 것이다. 요약하면 보유자는 개인 거장, 보유자는 전승 보존회, 전승 공동체는 특정 보유자 없는 공동체 전반이 전승자인 유형의 부분으로 된다. 국가무형유산은 그 특성에 맞춰 이들 중 한 가지 방식으로 전승자 구조를 갖게 되며 필요하면 복합적으로 운영되기도 한다. 2. 역대 중요 무형문화재 시장의 인정조사 경위와 현황. 공시장의 공식적인 최초의 조사는 1970년 12월 한국의 공술이라는 양재현의 조사 보고서이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무형문화재의 개념이 명확치 않던 1960년대부터 62년 3년간
한국일보에 인간문화재라는 50편에 걸친 뒤에는 가는 한방 기사 속에서 시장의 조사보고 형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이를 취재한 이용혜 기자는 1961년 11월 3일 전장 유곡섬을 취재하였는데 유곡섬의 근황과 평가를 시작으로 화살의 종류와 제작법 등을 기사에 싣고있다. 그러나 유곡섬 시장은 1968년 이미 상황함으로 71년에 지정된 무형문화재 보유자에 인정되지 못하였다. 한편 양재현의 조사보고서는 한국의 궁설이라는 제목에서 보이듯이 궁설이란 활쏘기 기계와 궁시장의 활과 화살을 제작하는 기술을 가진 장인 모두를 조사하였으나 한국의 궁술이라는 제목에서 보듯이 당시 종목에 대한 개념 정의가 분명치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싣고 있다.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게 된 이유, 한국 궁술의 배우, 역사적 배우, 현황, 각궁 제작 과정, 부 화살 제작 과정, 관역과 궁시 부속품들, 관역, 궁시 부속품, 지공 기능 보유자, 각궁 제작자, 부 화살 제작자. 보고서는 목차에서 보이듯이 활과 화살에 대한 같은 비중을 두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화살은 활에 부속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따라서 제작 과정 역시 활 위로 기록된다. 또한 전국에 산지한 각궁 및 제작자 18명을 언급하고 그중 3인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이들은 각 장진석, 김장환, 권영만 3인을 집중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이들이 지정 대상임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화살 제작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종옥 부산시, 그 다음에 김종기 경북, 조명재 경남, 조기선 전북, 유영기 경기도 금천, 김양순 전남, 광주, 박치문 전북 1위, 박정일 충남 군산, 김용은 전북 전주, 이용순 경기도 김포, 박상등 경기도 부평, 이석훈 경기도 부천. 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조기선이라고 되어 있는 분은 그 조명재라는 분의 그 사촌이 되고요. 원래 이름은 조윤재였던 것인데 나중에 개명을 해서 조기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후 1971년 5월 20일 2시에 열린 제2분과 2차 회의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심의에 대한 궁술과 단층에 대한 명칭 심의 결정은 다음 회의에서 심의키로 하고 동년 6월 13일 날 2분과 3차 회의에서 궁술이 아닌 궁시장이 정식 명칭이 됩니다. 이어 양재현 문화재위원회 한국의 궁술에 대한 조사 내용이 설명이 있었고 궁시장을 중요 무형문화재로 정하는 것과 동시에 4인의 보유자가 지정됩니다. 아래는 당시 지정된 4인의 명단입니다. 장진석 공장, 김정한 공장, 권영만 공장. 여기서 권영만 선생님은 권영록 선생님의 그 이름을 바꾸기 전의 이름입니다. 이석훈 시장. 위의 내용을 살피면 양재현 문화재위원회 1970년도 한국의 궁술 조사 보고서에서 자세히 기술한 공장 3인은 모두 보유자가 되었으나 이석훈 시장의 조사나 심의 과정은 어떤 기록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후인 1972년 화살 제작 과정을 기록한 영상 국립명화재 제작소에서 제작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남겨놓은 그의 기능수를 짐작하게 한다. 1973년 12월 조사자 지충상, 박성삼, 이종석 3인에 의하여 시장의 조사 보고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활의 제작 보유자는 3인이고 각각 경기 서울 인천으로 지정되었고 화살은 1인, 이석훈만이 경기 부천에 지정되었으니 화살 제작 보유자를 강화하려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광주의 시장 임종남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조사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요 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이유, 그다음 이후에 화살 만드는 것, 재료, 도구, 제작 과정, 화살 부속품, 보유자 조서, 공정 사진. 임종남의 조사 보고는 74년 10월 8일 2분과 제4차 회의에서 기록 보존토록 하였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인적이 보류되었고 시장을 더 찾아낸 연유에 골라 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장을 추가로 지정하는 논의가 계속되었고 1976년 4월 제2분과위원회에서 무형문화재 지정에 대한 심사, 공시장의 증언이 추가됩니다. 이어 그의 인천시 부천의 시장 박상준에 대한 기능조사가 6월 19일 하루 동안 실시되었는데 이는 노인의 간곡한 청원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후 1976년 2분과위원회에서 6차 회의, 시장은 현 보유자 이석훈과 비교하여 특이한 점이 있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7차 회의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심의의 보충 설명을 위한 조사자가 불참하여 요구되었다. 1976년 이영애와 이정숙에 의해 작성된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조사 경위와 지정 문제, 역사 및 제작 현황, 재료 공정 과정, 제작 공정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사진 참고 사항, 사진 자료. 이 보고서는 시장 박상준의 현황과 양력, 재료, 제작 공정 등을 기술하였는데 특히 활퇴의 활용으로부터 박상준 시장과 서울 인근 중요 시장들의 화살 제작 풍경을 싣고 있습니다. 이들 중 박상준 시장이 화살이 좋다고 평하고에 되었고 당시 거론된 시장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공항동, 이영훈, 금천, 이영기, 소사, 이석근, 부천, 박상준, 마산, 정은재. 자, 이분들 그러나 1970년 유거된 시장 박상준의 무형문화재 지정 심사는 1970년 3월 30일 이분과 문화재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시장은 다시 광범위하게 기능자를 조사하여 심의하자는 예위원장 의견에 따라서 다시 보도됩니다. 두 번 보가 되죠. 이번 77년 5월 31일 문화재위원회 제2위원과 2차 회의에서 단일, 시장, 운율 탈취 등 지난번 회의 때 요구된 안건을 전부 조사 발설하여 차기 회의에 상정하자는 예용의 의견등에 따라 3차 회의에 선정이 됩니다. 이어진 3차 회의에서 그간 진행되었던 동시장의 추가 지정 정리를 설명하고 인정하기로 결의하고 그 원문 내용을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 시장의 그 오탁, 오기로다가 보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제 시장이죠. 시장은 예용의 이정석 위원이 조사하고 76년 11월 6일 6차 회의에서 조사자의 불참으로 심의 유보된 바 있다. 현재 공장 보유자는 3명이나 시장은 1명만 인정하고 있는가 전통적 시장으로서 기능을 향상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장의 추가 인정 조사가 요구된다. 박상등과 조명재는 시장을 천직으로 삼아 일해왔고 시 제작 기능이 우수하므로 양의를 공시장으로 추가 인정할 것을 결의한다. 이런 이유에 있었고 예용의 위원 및 타 참석 인원과 문화재 관리국 과장 등이 회의를 거쳐 공정에 비해 시장은 수가 적고 그 보존을 위해 박상준과 조명재를 인정이 결정됩니다. 추가 인정 시장 보유자. 네, 박상준과 조명재 등의 인적사 적혀 있고요. 위 시장 보유자 인정 심의 결정에서 의문점이 발생하는데 이전에는 조사나 심의 대상이 없던 조명재가 추가로 지명되어 보유자가 된 것이다. 그러나 조명재는 사단법인 전통기능보존협회에서 1976년 11월 말 유능한 기능자로 지정을 건의하였고 동년 12월 13일 조명재 자신이 문화재 관록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77년 문화재위원회 제2 분과위원회에서 그의 기능을 인정하고 시장 보유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그의 기능을 재확인하기 위해 추후로 동년 10월에 조사 보고하였다.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조명 선생님 경우는 이미 보유자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제대로 인정한 건가 싶어서 다시 그 기능을 추후로 조사를 한 것이 이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조사 경위와 지정 문제, 역사와 제작 현황, 화살의 종류, 재료, 제작 공정, 제작 공고, 참고사항. 이 보고서는 전통보존협회의 요청과 건의 내용에 따라 조명재 자신과 예천 김종국을 비롯한 후배의 연서로 추천 신청서 요전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 금년 인간문화재 공회전 출품한 제품 등으로 물어보거나 기지정된 시장들이 모두 경기로 제한돼 있어 영남 지방의 유수한 제작자를 선정해 두는 것은 지방을 배려하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으며 이어 양력과 제작 상황, 화살의 종류, 재료, 제작 과정 등을 비교적 자세하게 조사하고 있다. 다만 참고사항에 이 기록은 피조사자와 말을 충실하게 옮긴 것으로 그쳤는데 기록이나 장인과 비교 검토할 여지가 많다라며 마치고 있다. 참고로 여기서 조사자의 참고사항에 남긴 비교 검토할 여지에 대해서는 조사한 조사자 이정숙은 1976년 문예 영감에 기장 박상준이 조명재 씨에게 화살을 만드는 기술을 배웠다는 단서를 붙임으로 기능 보유자 지정을 둘러싼 진정 상태임을 노골하였다며 이런 일련에 이른 76년 민속 공예 분야에서 특기할 사항
사건이라 할 만하다라고 해서 그 이유를 약간 언급을 했고요. 보고서 내용에는 타 장인들과 비교할 부분이 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논란이 있지만 그의 화살 제작 능력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제작한 화살로 진주 현덕정. 근데 이게 현덕정인데 이게 보고서에는 현덕정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 부분은 현덕정인지는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될 있는 것 같습니다. 제20회 전국남녀 공교대회에서 15시 15중의 기록을 세웠고 당시로 봐서는 굉장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당시 국내 화살 제작자 21명 중에 15명이 조명제 장인의 제자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2000년의 조사에서도 국내 시장의 상당수가 조명제 제자로 조사가 되었으므로 사라지는 전통 화살의 매력 있고 발전시킨 인물은 틀림없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러나 1980년 이런 논란을 뒤로하고 비로소 1971년 처음으로 이석훈 시장을 지정한 지 6년 만인 1977년에 박상준과 조명재 두 명이 시장으로 추가되며 3인 궁장 보유자와 함께 3인의 시장 보유자도 확정이 됩니다. 그러나 1980년 시장 조명재와 이석훈이 잇따라 사망함으로써 시장 분야에서는 박상준만이 남게 됩니다. 먼저 조명재가 1980년 6월 9일 사망하였는데 그의 문화에는 조상래가 있었고 1978년 3월 24일 전수장으로 선발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법령에는 보유자 사명 시에는 전수장학생도 제적하기로 함으로써 조명재 사후에는 김정국이 이수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는 보유자 사망 종목 전수생 이수 요청권으로 당시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자 사망 시 전수생 이수 요건 요청, 보유자 사망 조명재, 전수기간은 1978년 2월 23일부터 80년 6월 9일, 이수 요청자는 김정국이었고 전수 교육기간은 79년 1월부터 80년 6월 9일까지. 그리고 이석훈 또한 80년 12월 11일 고혈압으로 사망을 하게 된 겁니다. 약 6개월 정도 뒤가 됩니다. 이석훈의 문화에는 전수자 이순구가 있었는데 1974년 12월까지 중형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수자의 이름이 알려진 인물사전에 기록이 되고요. 이어 75년 8월 발행한 중형무형문화재 총람회 기록에서도 이석훈과 이순구의 작업사진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사전인데 이게 여태까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던 사진이긴 합니다. 그러나 기후 그의 행적은 찾을 수가 없다. 만일 이순구가 이석훈의 전수생으로서 이수를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면 보유자 사망 시 전수생으로다가 전수생을 제적한다는 당시 법률에 따라 제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석훈의 사망을 알리는 문화재 가족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중형무형문화재 보유자 사망 보고 지정 번호 및 종목 47호 공시장 성명 이석훈 생년월일 1919년 5월 10일 주소 경기도 시흥군 소래읍 대야일리 사망일자가 80년 12월 11일 사망 사유까지 적어놓으셨네요. 예, 고혈압. 이에 두 명의 보유자와는 달리 박상준은 1982년 2월 25일 제2분과 인척에 있어 중형무형문화재 전수교육자 박사 및 조교 전수장학생을 선정하기로 심의 결정하였고 이때 박상준의 문화였던 박호준은 조교로 선정이 됩니다. 이전에 박호준은 이미 1978년 3월 24일 전수장학생으로 선발되었고 80년 12월 30일 이수자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3인의 시장 보유자 중 한 명만 남게 되는데 공장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1984년 김장한 공장이 1986년대에는 권영록 공장이 사망을 합니다. 공장 역시 장진석 공장만 남게 되었으며 모두 고령으로 후일을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궁시장의 보유자를 청원하는 계획이 마련됩니다. 기장을은 우선 장단 화상의 명의로 궁시장 종목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게 되는 타기한 유복상 시장의 문화인 유영기, 박상준 시장 문화의 박호준, 조명재 시장 문화에서 김정욱이 기능을 전수하여 기능 보유자 후보에 올랐고 1992년 6월 시장 유형에 대한 조사 보고서가 이루어집니다. 문화재 전문위원 이강칠에 의해 조사된 것이었으나 동시장 기능 보유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렇게 되고 유영재 시장은 동년 무형문화재 47호 공시장 보유자 후보가 되었다. 조사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형무형문화재로 지정하려는 이유, 기능자 인적사항, 기능자 전승대보, 궁시 유래의 대요, 화사의 제작 과정, 공고의 명칭과 용도.
이후 1996년 문화재위원 신창근과 문화재 전문위원 김종태에 의해 공시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때 시장으로는 조명재의 제장인 김종근과 유복상의 자 유영기 보유자 후보가 제시되었다. 그 결과 유영기 시장이 새로운 보유자로 지정되어 그해 12월 10일 공표되었다. 그 후 2001년 마지막 남았던 박상준 시장 보유자마저 사망하게 되면서 1970년대 지정되었던 모든 시장 보유자가 사라졌다. 유영기 보유자만 남은 시장은 다시 칭호를 하게 된다. 첫째의 물망에 오른 것은 박상준 시장의 제자인 박호준과 조명재의 제장인 김종국이었다. 이 두 명은 모두 중요무형문화재 공시장 후보로 지정되었었는데 박호준은 84년도 12월에, 김종국은 1987년에 후배로 지정되었다. 이들은 2008년 5월 7일 동시에 중요무형문화재 47호 공시장 보유자가 되었으나 김종국은 2021년 5월 1일 명예보유자로 지정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2022년 10월 11일 유영계의 자인 유세연이 국가무형문화재 공시장 보유자로 지정된다. 유세연은 1993년 전수생, 97년에는 종목 이수를 마치고 2004년에는 전수교육 주교가 되었다. 이미 시장 보유자 김정국이 명예 보유자가 되었고 유영기 또한 보유자 또한 고령임을 감안한 칭호였다. 그리고 유영기가 1923년 2월 18일 사망하였다. 유영기의 사망 후 현재 시장 보유자로서는 박호준과 유세연이 화살 제작의 기능을 전수하고 있다. 국가무형유산 공시장 전수자 현황. 지금까지 지정되고 해제되고 한 내용 자체를 이 중에는 화살 시장만입니다. 시장만의 표를 해놓은 것이고요. 지금 현재로는 명예보유자 김종국 시장이 있고 보유자 박호준, 보유자로 유세연이 지정되어 있고요. 그 밑에는 이미 이제 사망으로 지정이 해제되거나 다른 쪽으로 옮겨가거나 그다음에 직종인목에 변환되거나 해서 변화된 모습의 표입니다. 자, 이제부터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절차. 이 절차는 계속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5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무형유산 신청 자격은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분야의 국가무형 전승교육사, 이수자 이렇게가 되고요. 시도에서는 보유자도 됩니다.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해당 분야의 일반 전승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 일반 전승자에는 전통공예 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 졸업자들도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뭐 수상 실적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되고요. 근데 그 분야에서 뭐 오랫동안 가르치고 뭐 강사로 한 그런 기록을 가진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조금 과정에서 말씀드리면 그 분야에 그 되고 싶은 그 의지가 있었고 그걸 뭐 어느 정도 실행을 했다 하면은 다들 보유자로 일단 신청을 할 수 있는 이 자격은 됩니다. 자, 1차는 제출 서류.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종목에 대한 신규 보유자로 인정하자 할 때에는 정해진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한다. 25년 현재 시행 중인 국가유산청의 보유자 인정 조사 공모 기준으로 보유자 인정 신청을 위한 서류 제출은 다음과 같다. 보유자 인정 제출 자료. 이제 개인 종목에 한해서입니다. 보유자 신청자의 전승활동과 기량을 입증하는 주요 내용을 작성한 서류로 지정 종목의 명칭과 신청 인적사항, 전승 경력, 기능 보유 정도 등을 기술한다. 양식은 국가무형유산 지정 및 보유자 인정 조사 심의 규정 제 별지 1호 서식에 해당하며 A4 용지 2매 이내로 분량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다. 이 자료는 신청자의 경력과 업적, 전승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담아내는 핵심 서류로 심사위원들은 이를 통해 후보자 자격을 1차로 평가한다. 여기는 25년, 그러니까 제 22년대에는 이 A4 용지 2매 이내가 이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있는 자료를 다 모아서 엄청나게 많은 몇백 페이지 정도 되는 그 서류를 작성을 했는데요. 이제 이렇게 또 금방 몇 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또 변한 거죠. 이제 이 자료 활용 동의서, 제출한 자료 및 개인 정보의 활용에 동의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식으로 별지 제3호 서식에 해당한다. 보유자 인정 심사 과정에서 지원자의 자료를 공정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로서 지원자는 이제 서명에 제출해야 합니다. 동영상 자료. 신청자의 기능이나 예능 실현 모습을 담은 영상 파일. 25년 기준으로 분량 40분 이내로 편집하도록 요구되며
최근 1년 이내 촬영된 영상만 인정된다. 영상 내용에는 해당 종목의 주요 기능 시연, 작품 또는 공연 모습, 전시교육 장면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동영상 자료는 서류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신청자의 실제 기량과 전수 활동 역량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된다. 자, 보유자의 인정 관련 확인서. 신청자가 관련 범영상의 결격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주로 범죄 경력이나 국적 변경 이력 등의 법에서 정한 결격 사유가 없음을 본인 및 관계기관이 요청하고 확인하는 내용이다. 이는 별지 제4호 소식 등에 해당하며 보유자로 인정되기 위해 신임 및 자격 요건을 최종 정복하는 서류를 할 수 있다. 전승 경력 증빙 자료. 신청인이 일반 전승자로 지원하는 경우 해당 종목에서 얼마 동안 어떠한 방식으로 전승 활동을 해왔는지 입증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관련 학위 증명서, 대회 입상 경력 증서, 전통업계 경력 증명서, 이수 증빙서 등이 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이는 공식 전승 교육 과정을 거치지 않은 지원자도 충분한 전승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이다. 이상의 서류들은 한 권의 A4 치수로의 책자로 만들어 제출하며 동시에 동일 내용을 수록한 USB 메모리 한 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책자에는 1, 2, 4, 5번 서류를 모두 포함하고 필요한 증빙서류, 사진, 상장, 사본 등 핵심 부분만 발췌해 첨부하도록 안내되어 있다. 또한 USB에는 책자, 스캔 파일과 동영상 파일을 저장하며 별도로 제출된 추가 요구는 심사에 반영치 않고 반환한다. 제출 과정은 제출 방식은 정해진 공고 기간 내에 국가유산청 지정신 작가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는 형태이며 2025년 공모의 경우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접수하였다. 접수된 서류와 영상을 바탕으로 1차 서류 심사 및 2, 3차의 현장 조사 신청 평가가 단계별로 진행되고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통해 보유자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처럼 철저한 제출 서류 준비와 다단계 심사를 통해 신규 보유자의 인정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2차 국가무형유산 실기평가.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인정 절차 중 2차 현장조사, 3차 신청 실기평가는 지원자의 실기 능력을 직접 검증하는 핵심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적용되는 평가 지표와 배점 체계는 다음과 같다. 자, 우선 전승활동. 전승활동인 경우에는 그 전승활동 실적이 25점, 전승활동의 역량이 45점. 최근 10년간 공개행사 참여 실적, 전승활동, 그 다음에 공연 전시 작품 영상들 이런 것들로 이제 평가를 하고요. 전승 기량 및 역량.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 해당 종목에 대한 이해도 가르칠 수 있는 교수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 자, 이런 것들이 40점, 20점인데 비해서 전승 기량, 해당 종목의 실기 능력이 100점,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승 환경에 대해서도 있고, 전승 기반, 조사 대상자에 대한 평판, 이것도 10점 배점이고요. 조사 대상자의 건강 상태 10점, 조사 대상자의 시설 장비 등의 수준도 10점, 조사 대상자의 전승의 의지 10점. 이런 식으로 이 채점표에 의해서 채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전수활동 기여도. 과연 해당 종목의 관련 분야의 전수활동에다 어떤 기여를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도 10점이 주어지게 되고요. 자, 중지장인 경우입니다. 이제 활과 화살, 전통에 의한 그 근거한 표현 정도, 예술적 기능성, 완성도 및 기능 수용도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우선 재료가 적합한가? 전통의 최근 환경, 다만 이런 때에는 최근의 환경과 과연 이 변화가 되는 걸 감안을 하게 되는 거죠. 어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뭐 수리의 날개를 붙여야 정식입니다. 근데 뭐 수리의 날개 같은 걸 붙일 수가 없죠, 지금. 뭐 이런 정도까지는 예, 감안을 하겠다. 공통 재현의 전통성 보유 정도. 예, 과연 전통적인 방법으로다가 이 화살을 만들어내느냐, 뭐 대나무를 굽는데 전통적인 숯불에 굽느냐, 가스에 굽느냐, 뭐 이런 거에 따른 예,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공정 재현의 기능 숙련도, 어느 정도 숙련된 기술을 갖추고 있는가. 그다음에 제작의 기능성 및 활용성, 이 부분, 있고요. 이건 한마디로 이 어느 정도의 이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건데, 악기인 경우는 뭐 연주자들이 연주를 해보고요. 화살인 경우에는 당연히 쏘아보는 거죠. 쏘아보는 그 기능성도. 그런데 이 배점이 제 작품의 미술, 뭐 미적, 예술적 가치인 10점,
그다음에 재료가 과연 적합한가의 10점, 이거보다도 높은 제작 기능성이 20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사지표 및 측정 계산지. 이런 식으로 다 돼서 그다음에 매우 탁월, 우수, 보통, 다성비용, 유효비용 뭐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이 단계별로 정해서 요거에 맞춘 그걸 주게 되는데 조사 방법은 실기 능력 현장 조사, 조사 주관점, 현장 조사를 통해 각 종목별 조사 지표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 보고서 작성 방법, 조사 지표 평가서 작성, POC 정성 평가의 근거를 제시하고 증빙 자료는 동영상 및 음향 자료, 이미지 등이 있습니다. 운영부에서는 국가무형유산제도의 개념과 발전 과정, 보유자 인정 절차, 그리고 공시장의 종목 지정조사 경위와 전성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첫째, 국가무형유산은 1962년 문화재보호부로 제정으로 출발하여 1915년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2024년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을 거치며 제도적 완성을 높였다. 제도적 완성도를 높였다. 법령 개편을 통해 개인 보유자, 우위단체, 전승공동체라는 다층적 전승자 구조를 정립함으로 전통 지식 기술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둘째, 보유자 인정 절차는 다단계 심사를 통해 엄정하게 이루어진다. 1차 서류검사를 시작으로 2, 3차 현장 실기 평가와 종합 실기에 이르기까지 전승 능력, 전승 환경, 전승 활동,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예로 최근 실시한 공시장의 실기조사는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일련의 과정을 단독으로 수행함으로 보유자의 진정한 신명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넷째, 공시장 종목은 1971년 최초로 공시장 명칭으로 지정된 이후 지장 분야에서 1970년 이석훈이 최초로 지정됐고 79년도 박상준 조명대 보유자 추가가 됐고 1996년 유영기, 2008년 박호준 김종국, 1922년 유세현 보유자 지정을 거치며 전승자 구성이 보완 전환되었다. 조사 보고서와 문화재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볼 때 초기 조사에서 활중심 기록에 머물렀던 화살 제작 기술이 점차 독립적 종목으로 인정받았고 신규 보유자 선정 과정에서 지방 기능자, 배려 세대 교체 등의 서해 문화적 요소가 반영되었다. 1925년 4월 기준 현행 국가무형유산 지정자 중에는 박호준, 유세현 시장이 시장 분야의 보유자로 활동 중이고 김정국은 명예보유자로 전환되었다. 이들은 후학 양성에 대해 힘을 기울여 김정국의 문화생은 경북 포항 공시장 김경호, 박호준은 이수자, 유세현은 유소정, 유호상 전수생을 배출하고 전성시키고 있습니다.